69번. 올해 개론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개론이. 민법은 조금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민법은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아까 말씀 조금 길게 나오는 건데 이게 더 쉬워요. 긴 게 지문 찾기는 더 쉬워요. 짧게 압축돼서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지문이 조금 두세 줄 나오는 게 훨씬 고르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민법은 어렵게 내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가 지문 길게 내는 거고 또 하나가 진짜 어렵게 내는 거. 진짜 어렵게 딱 한 번 냈어요. 지금까지. 길면서 어렵게. 15회 때죠. 재시험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렇게 내지 않고 조금 길게. 근데 이 조금 긴다는 건 판례 문장을 끊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많은 판례들이 위주로 나와요. 민법은 뭐 그 정도로 나올 테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개론이 문제, 개론. 개론은 저기 구석탱이, 기본세도 없는 것들 이렇게 몇 문제씩. 아니, 기본세 없는 거 많아요. 책에 없는 거 많이 나와요, 개론은. 근데 많이 나오더라도 그냥 상식 차원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전혀 구석탱이 있는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몇 문 나와버리면 이제 멘붕이 되죠. 그런데 제껴. 제끼세요. 제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맞출 생각. 그건 출제자의 의도가 뭐예요? 틀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죠. 그건 틀려줘야지. 그런 것까지 맞추겠다고 악을 쓰고 달려들면 다른 걸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거 너무 어려워 답을 못 골라 이런 것들은 제끼세요. 제껴놓고. 일단 풀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빨리 풀어놓고 나머지 이제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론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민법은 쉽게 냅니다. 좀 전에 지문이 길어도 다 할 수 있게끔 나와요. 두 개를 동시에 다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게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론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느낌이 들면 개론을 더 안 하는 거예요. 민법을 더,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되는 것들은 더 제껴. 어차피 못 푸니까. 대비를 해도 못 풀어,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대비가 안 되는 걸 뭐하러 대비를 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민법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민법을 몇 개를 더 맞으면 돼. 개론 틀리는 거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맙게도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순서대로 자르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쉬는 시간에 개론이 뭐 어려운 게 나와갖고 민법도 많이 빠지셨다는 솜생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수록 더 민법을 들어야지. 그쵸?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머릿속으로 팍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을이 병에게 이행을 하기로. 이 그림이 딱 떠오르면 반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둘 사이에 유효한 쌍무 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되 플러스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의사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 이때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1번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후에 요약자는 제3자 동의가 있을 때 계약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요약자가 계약을 법정 해제한다라는 것은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법정 해제라는 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자가 법정 해제한다는 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지문 속에. 이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제3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제3자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도 X. 3번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수익자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X. 4번. 아까
사기강박할 때 110조 이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 둘이 있었죠. 예? 여기에 해당하는 놈 둘이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상대방의 피용인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하고 둘이 있었죠. 그러니까 옳은 지물이지. 그런데 110조 이항이 뭔지 몰라. 그래서 110조 이항에서 제3자가 누군지 몰라. 그럼 안 되죠. 110조 이항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110조 이항이에요. 그럼 결국 110조 이항의 제3자는 사기치는 제3자예요. 그렇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두 놈. 피용인과 수익자. 4번이 옳은 지문이 되지요. 5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제3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제3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옳은 것은 4번. 70번 계약의 해지. 일단 계약이 해제되든 해지되든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이행이익배상 또는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단 대법원이 할 때 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신뢰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1번 X. 2번은 뭐뭐뭐가 가압류되어 있다. 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 아니라 그랬죠. 이게 가압류되어 있고 이게 이행불능이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 무자력. 그런데 2번은 아무리 찾아봐도 무자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행불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행불능을 이로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키워드로 찾아야 되는데 2번을 읽습니다.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을 때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세 줄을 이해를 못해요.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됐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어떤 상황인지 머리에 안 떠올라요. 그거를 머리를 쥐어 짜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게 짜내져? 안 짜내지지. 그러니까 하염없이 읽고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키보드로 찾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가 갑과 을이 매매를 했을 때 예컨대 토지 매매를 했는데 그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되어 있다면 갑은 이전 등기를 못 해주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갑이 돈이 많아. 그럼 가압류권자에게 돈을 갖고 가압류 해제하고 이전 등기 해주면 돼. 따라서 이 경우에도 무자력이어야, 갑이 무자력이어야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부동산이 매매가 됐는데 이때 을병,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그렇죠? 이때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됐어요. 이거예요, 2번이.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 이때도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을이 돈이 많아. 그럼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돈을 갖고 가압류 해제하고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돼. 그러니까 1번이든 이 부동산이 가압류됐든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됐든 그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그걸 해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여야 이행불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대충 이해됐으니까 키워드로 기억해 두자. 3번은 대한민국 또라이들 많다 그랬어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귀착사유로 불능이 됐어. 근데 그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 이상하죠? 그럼 안 된다. 그럼 이건 뭐냐? 위험 부담 중에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건물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착사유로 멸실돼서 불능이 됐다. 이건 이행불능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위험 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도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안 되죠? 3번 X. 4번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고 그 내용은 원물 반환 플러스 과실 반환, 대금 반환 플러스 이자 반환. 이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가산한다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과실은 사용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서 빼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감가비하고 운용이익. 감가비하고 운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반환할 필요가 없다를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4번. 오늘 거 4번이죠. 5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 A 회사 이사가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사임을 하게 됐다.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불특정 채무를 보증 섰다. 계속적 보증, 포괄금 보증.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특정 채무를 보증 섰다고 돼 있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둘로 나누자. 특정 채무 보증이냐 불특정 채무 보증이냐. 특정 채무 보증을 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답은 4번. 71번 계약금. 그 중에 계약금을 줘야 된다. 계약금 계약. 1번 요물계약. 2번 주된 계약의 성립 이전 또는 동시에 X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에 교부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다. 반드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금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3번 일단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규정해놨다. 따라서 계약금은 뭘로 추정된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 해야 되는데 이때 이행착수 아닌 거 2개 외워놓자. 뭐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받은 거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 두 가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100을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이행착수 아닌 거 2개. 5번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이행 착수 전에 해지하는 거니까 원상회복 따위는 생기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없다. 계약금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따위는 문제 생기지 않는다. 틀린 거 2번. 72번 역시 틀린 거 1번.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인도전 매도인, 인도후 매수인. 단 인도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 그런데 1번 인도하지 않았다 라고만 돼 있지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라는 말은 없으니까 누가 수치? 매도인이. 1번 X. 2번 예약완결권 형성권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이때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자를 상대로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 목적물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4번은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과를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연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으로 착각. 나는 지금 신원보증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근데 나중에 연대보증이야.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어요. 언더보증경은 성립하게 되고 뭐만 문제가 된다? 차고만. 그게 이거예요.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법률 효과를 잘못 알고 있다면 일단 계약 내용대로 계약은 성립하되 어느 일방에게 뭐가 생긴다? 차고가 생긴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냥 계약 성립 엔드 차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5번은 일방계약은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방계약 당시 미리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5번. 그래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 그랬어요. 7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식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문, 악성, 분료식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한테는 목적물 수선 의무가 생긴다. 1번.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의 의무. 일단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고 수인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보관 의무가 있고 원상 회복 의무 및 반환 의무가 있고 그런데 목적물이 멸실 됐네? 예컨대 건물을 임차했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탔네? 그 화재 원인이 불명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추정. 보통 주택이나 건물 같은 거 화재가 났을 때 불강력적으로 생기는 게 많아요? 부주의에서 생기는 게 많아? 부주의. 그래서 일단 건물 따위가 화재 따위를 통해서 소실됐다면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일단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임차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뭐를?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게 뭐예요?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다했다. 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 임차인이. 그 1번.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불분명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증명하라. 3번은 부속물 매수 조건. 일단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으며 독립된 물건이고 임차인 소유고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부속물 중에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하더라도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조금 꽈서 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게 3번. X. 두 번째 줄 임차인 특수목적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즉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죠. 4번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도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임차인이 원상의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또는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둘 다 무슨 약정이죠 이거?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 이면서 무슨 약정?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 유효, 무효? 유효. 따라서 옳은 질문 두 개 외우자. 원상복구 약정과 임차인이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74번 임차인 을이 무단으로 전대를 했네.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했는데 갑이 동의를 안 했네. 첫째, 을병 계약은 유효.
갑의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다. 계약은 유효. 2번. 갑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런데 을이 동의를 못 받아줬으니까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을이 입방정을 떨었어야 된다 그랬죠? 떨지 않았다면 병은 을을 상대로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담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병의 점은 갑에 대해서는 불법점이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또는 방해 제거 따위를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나누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갑은 을에 대하여 나에게 돌려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도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일단 1번 갑은 병에게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죠. 해지했든 안 했든 청구는 가능해요. 반면에 4번 갑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여부 관계없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해지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한다. 무단전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예? 답은 4번. 3번 갑은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요. 그쵸? 나머지는 다 옳은지. 틀린 거 4번. 어려워요? 안 어렵지. 다 여기 들어있잖아. 예? 주택임대차보법 1번.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확정일자부를 작성 보관해야 돼. 이유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그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 돼. 임차인이 누구고, 기간이 언제까지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딱 제공을 해야 돼요.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둘. 기존 주택에 이해관계 있는 자, 뭐 저당권자와 같이, 또는 임차인이 수인이 있을 때 임차인 등. 얘가 있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있어요. 둘 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얘는 임대인 동의 없어도 돼요. 근데 얘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 얘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얘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눠서 기억 안 해도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면 돼.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답으로 내질 않아요. 2번 특별조문. 임대차가 종료돼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본다. 3번 임차인이 임차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는가? 있다. 이때 이걸 양수한 사람은 우선변제권 있다 없다? 우선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이라면 양수한 보증금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도 승계를 받고, 이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회차에서 봤죠? 딱 여기쯤에 써드렸었어요. 그것도 딱 이렇게 두 개는 노란 걸로 써드렸었어요. 예?
3번 X. 에이, 복습 안 했죠? 4번 법정갱신. 기간은 2년.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그리고 3월의 경감은 해지 효력이 발생. 5번 이익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는 법정갱신 따위 인정되지 않는다. 답 3번. 네? 여기 딱. 76번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골라라. 요게 답 고르기가 오늘 제일 어려웠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요게 76번에 1번 특히. 일단 76번의 1번은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 특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무슨 뜻이에요? 최우선하는 대항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 따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최우선하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걸 원하지 않으면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즉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아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설령 이거를 선택을 해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종료가 되기 전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원이 배당을 안 해줘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배당 요구를 해지의 의사표시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이. 배당을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은 최선순위일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종료가 되기 전에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 지의 의사표시로 판례는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료시켜야 뭐 해준다?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1번 X.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갱신했어요.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3번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지. 요때 대항력 앞에는 경락인에게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임차인보다 뭐가 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갑소유 주택에 저당권자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를 한 경우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임대차를 한 경우 얘는 아무리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을 명도해야 돼요. 그렇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때요 경락을 받은 병이 매각 허가 결정 후, 병에 대해 매각 허가 결정 후 경락 대금 완납 전, 그 사이에 최고가 매수 신고한 상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매각 허가 결정 후 경락 대금 완납 전 을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때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면서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그랬습니다.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즉시. 그게 4번. 3번. 옳은 지문이네요. 4번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낑겨 있다. 그런데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다. 4번. 5번은 갑소유주택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했고 갑이 동의했어요. 적법 임차권 양도 또는 적법 전대차. 이때 을은요 임차권을 무상으로 팔아먹지 않겠죠. 지가 갑에게 준 보증금만큼을 받겠지요. 전대차한 경우에도 얘한테 보증금 받겠죠. 지가 갑에게 준 보증금만큼을 전대차 보증금을 해서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됐을 때 얘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시 얘가 보증금을 1억을 줘놨어. 에? 근데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얘로부터 1억을 받았어. 전대차면서 보증금을 1억을 받았어. 그럼 이게 경매되더라도 얘는 경매대가서 보증금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누가 받아야 돼 우선 면제를? 예. 근데 얘는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양수인은 요놈이 갖고 있는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면 되고 전차인은 요놈이 갖고 있는 우선 면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지. 그게 4번. 조문 없으니까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현실적으로 우선 면제 받아야 될 놈이 병인데 조문에는 없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4번. 이 아니고 5번. 네, 그렇죠. 그렇죠? 양수인은 을이 갖고 있는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면 되고 임차권을 샀으니까 전차인은 을이 갖고 있는 우선 면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7번, 78번은 외우자. 집합건물법 조문들은 1번 갑이 구분 소유자 중 1인이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을로부터 구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새로 이사 온 병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사 오기 전 거니까 나는 못 내겠다고 배 쨘다 그랬죠? 예? 그럼 집합권법에서는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배를 짤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라 그랬어요. 배 쨘다 그러면 배 째주면 돼. 돈 내놔. 배를 째고 받아내면 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된다. 그것도 중첩적으로. 1번. 5번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전유부분 면적비율로 부담해라. 따라서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만은 징수할 수 있다. 그게 5번. 틀린 건 1번. 2번 집합건물법 일물이권주의 예외 한동건물의 수개의 소유권. 3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물이 줄줄 새거나 금이 쩍쩍 갈라지거나 그러면 뭘 요구해야 되죠? 고쳐달라. 뭐예요 이게? 하자 보수 청구권. 물이 줄줄 새서 손해가 생겼다. 도배 한 장판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뭐 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청구권. 그걸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추구권. 이때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단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딱 현재의 구분 소유자만. 하자담보추구권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현재의 구분 소유자만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따라 3번 오른지문. 4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할 때 보면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돼 있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찬성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의결권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 따라서 구분 소유자마다 크기가 다 달라. 그러나 이건 뭐라 그랬어요? 대가리수. 뭔 수? 소유자의 대가리수. 넓든 작든. 아파트가 100세대야. 그럼 구분 소유자 대가리 몇 개? 100개. 그게 구분 소유자. 그런데 한 놈이 10개 갖고 있어. 이놈 대가리 10개, 한 개. 한 개. 그게 이거. 에? 그러니까 100세대인데 한 놈이 10개를 갖고 있어. 구분 소유자 100개가 아니라 91개. 그렇게 숫자 계산하겠다. 에? 만약에 한 놈이 10채를 갖고 있어서 10개로 계산하면 이 자식은 관리단 집회에서 5개는 반대표, 5개는 찬성표 있다고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안 된다. 너는 하나다 이 자식아. 에? 사람이 갖고 있는 대가리는 몇 개? 한 개. 그게 4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집을 10채 갖고 있어서 대가리 10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 한 개. 듣는 거 1번. 78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먼저 사용은 어떻게? 사용은 어떻게? 사용은 어떻게? 용도에 따라. 수익부담은 지분비율로. 아직도 안 해서 아직도 공유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외우라 그래. 외워야지요. 외워야죠. 공용부분 처분 변경은? 예? 처분이 어디가 있어? 변경만 있지. (4분의 3)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공용부분은 처분 없고 변경만 4분의 3. 관리, 과반수,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에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는 큰일 나고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조는 각자가 요놈과 요놈만 공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공유물은 사용수익부담 전부를 지분비율로,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되죠. 그게 공유물이죠. 또 공유물과 차이가 나는 거 분할돼 안 돼 이거? 공용부분 분할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 1번 옳은 지문. 2번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가 무슨 권리가 있지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용부분을 누군가가 침해하면 물권이 침해된 거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방해, 제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아파트 남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어. 사용대차. 돈 받고 빌려줬어. 임대차. 뭐 이렇게 되죠. 가끔 무슨 뭐 이렇게 요일마다 와가지고 뭐 장터 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뭐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뭐 불우이토끼 그러면 무상 임대차니까 사용대차 그런 성질을 갖겠죠. 4번 관리단 재산만으로는 관리단 채무를 다 못 갚아. 구분 소유자가 갚아야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채무를 부담. 그게 4번. 5번 구분 소유권과 대지상권 분리처분이 금지. 단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을 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 X.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4가지인데 그중에 두 번째 요건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 이때 이 다른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예?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근데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야. 지상권 같은 것도 되고요. 광업재단, 특허권, 자동차 소유권, 임차권도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지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 질권, 초당권, 전세권. 답 3번, 4번. 이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안 외워놨으면은 특허권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고른 분들 많아. 특허권 이런 거. 오답 보면 특허권이 제일 많아. 1번 고른 분도 꽤 되고 만만치 않아. 또 이거 외워야죠. 질권, 저당권, 전세권, 제외. 주택이 터져라 이게 있었어요. 답은 4번. 예? 왜요? 별로 안 했다고요? 안 터졌다고 집이? 왜? 별로 뭐?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별로 안 들어본 것 같다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으아. 가등기 담보법 할 때마다 이제 색이 빠진다고. 예? 별로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으면 되지 뭐. 80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문제를 사례 형태로 나오면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이 주로 나오고, 이거는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문제 적용이 되는 경우에 나와요. 간혹 가다가 이자간 명의신탁이 나오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걸로 내면 지문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이 나오면 80번처럼 부동산 실거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로 나와요.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갑종주기, 조세포탈 따위의 목적 없이 종원에게 명의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유효한 명의신탁 형태로 나와요. 이자간 명의신탁은. 나오게 되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즉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면 약정 유효고 등기 유효이면서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게 돼요. 그리고 수탁자와 거래한 놈은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건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든 안 되든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 소유권이 갑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만약에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은 신탁자는 이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고 수탁자를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대외적 소유권자가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1번이 맨 앞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1번 고르시면 안 돼요. 네? 네. 편집을 잘못했을 뿐이야.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 약정이 유효하죠? 유효하다면 해지할 수 있죠? 무효라면 해지 안 되죠?
유혈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둘 사이에. 갑이 소유자예요.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소유자고 얘는 의뢰대에서 소유권에 기초하여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청구권은 당연히 소유권에 기초한 거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X, 4번 X, 5번 X. 채권적이 아니라 물권적.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실거자 명의신탁,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사례 형태로 나올 때 자주 등장은 안 해도 이자가 명의신탁이 나오면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주로 나온다는 거. 그럴 때 법률관계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 빡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때 열심히 좀 민법 좀 한번 텀을 돌려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3회차 괜히 또 오셔갖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놓으면 3회차도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4회차에서 한 50점에서 60점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시면 돼. 아직 2주 이상 남았으니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